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주말 특별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장동혁 의원이 저희 스튜디오에 와서 본인에 대한 어떤 출사표라 할까요? 그런 것들은 많이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본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성장 과정이라든지 등등 저희들이 상세한 대담을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는 우리 우잘사 주요 패널 중에 한 분인 심규진 스페인 IE대학교 교수께서 같이 대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번 당대표 선거가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을 같이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규진 교수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와의 대담을 저희들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풍 TV 그리고 심규진 교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저는 심규진입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 대담 인터뷰 코너로요. 짱동혁 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장동혁 의원님 나와 계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우파 진영이 굉장히 혼란하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나 현안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이고 아주 강직한 문제 해결자로 이 신성처럼 나타난 새로운 정치인 장동혁, 사람 장동혁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토요일 날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불러주셔서 제가 고맙습니다. 제가 또 보수 우파 유튜브 버전의 관훈 토론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 고성국 TV 주최로 해서 여러 또 유튜브 선생님들하고 했던 거랑 또 조선일보 유튜브에 또 나가서 하신 걸 봤는데 좀 약간 좀 부담감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보다는 그분들이 이렇게 듣고 싶은 얘기들을 막 다 귀 쫑긋하고 이렇게 듣고 있으시니까 또 약간 또 스펙트럼이 되게 다르시고 그분들 정치적 스탠스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제가 느낀 거는 그래도 어떤 공이든 오면은 피하지 않고 받든 쳐내든 하시는 분이다.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약간 또 일관되게 처음 이 정치 신인으로 등장하셨을 때부터 미디어나 이런 지지층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에서 보여졌던 장동혁스러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좀 그런 곤란한 문제나 좀 첨예한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지지층들의 그 입장차가 좀 양극화돼 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안 나서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피하고 그러는데 이런 와중에 이 당대표까지 나와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약간 너무 장동혁 의원님 이미지가 약간 너무 딱딱하고 이런 계엄 탄핵 국면을 지나서 또 한동훈 체제도 이렇게 들어섰다가 다시 또 해체되고 이런 걸 가면서 너무 그 정치적 혼란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이제 장동혁 의원이 사람으로서는 어떻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약간 딱딱한 정치적 메시지로만 이렇게 소비가 많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약간 장동혁 의원님이 인간적으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궁금해서 초대드렸어요. 네. 말랑말랑하게 가볼까요? 네, 말랑말랑하게. 처음으로 실제로 뵈니까, 먹방이니까 네네. 먹을 것도 있고 마실 네네. 것도 있고 먹방이고 편안하게 말랑말랑하게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챕터 1을 청춘 장동혁 라이즈 이렇게 청춘으로. 그러니까 너무 조금 실제 그 연세에 비해서 조금 더 연배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제가 학창 시절에는 네. 노안이셨나요? 되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인다고 했고 예. 지금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쵸. 옛날 노안이 이렇게 원조 노안. 원조 노안. 보령의 한내마을에서 그러니까 제가 위키피디아 찾아보니까 그 좀 사적인 얘기가 많이 오픈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어쨌든 흙수저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급식도 못 먹었다.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위키피디아에 있던데 좀 밝혀주신다면 어떠실까요? 지금도 어머니 계세요. 네, 보령에 계시고. 제가 살고 있는 그곳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곳은 지금도 그 버스 터미널도 없고, 예를 들면 이제 시내버스에서 내리면 이제 한 30분을 걸어가야 제 어머니가 살고 계신 시골
집이에요. 네. 당연히 집 앞에까지는 버스도 안 다니죠. 네. 근데 어린 시절에 급식이라는 건 잘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치, 급식이 아니고. 저희 시골에서는 뭐 밥 급식하는 먹는 학교가 거지. 없었어요. 이제 맞아, 다 맞아. 도시락을 싸가지고 네. 가는데 이제 도시락을 싸면 이제 우리는 시내라고 표현했어요. 좀 이게 좀 잘 사는 애들이 모여 사는 동네 이제 뭐 가게도 있고 그런데 뭐 저희 집은 뭐 논만 있고 뭐 산만 있으니까 그 시내 아이들은 그래도 뭐 이렇게 소세지도 싸우고 오뎅도 싸우고 그런데 저나 뭐 저희 동네 친구들은 매일 뭐 김치만 싸가지고 가고 그래야 되니까 어린 마음에 좀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아이들은 도시락을 싸가지 않고 점심시간 종이 땡 울리면 이제 집에까지 달려가서 점심을 다시 먹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집이 가장 멀어요. 멀잖아요. 저희 집 지금도 가보면 동네 맨 끝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제법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예요. 제법 많이 뛰어야 되고. 네. 그래서 매일 도시락 싸가지 않고 집에 가서 점심 먹고 다시 이제 달려오고. 이제 달려올 때 조심해야 될 게 물을 마시면 배가 아프기 때문에 이제 물은 학교에 와서 마셔야지. 계속 뛰고. 예. 이게 요즘 청년들이 들으면 조금 와닿지 이해가 안 가죠. 않는 왜냐면 얘기일 뭐 수도 대부분 있고. 예. 다 급식이고 그치, 급식이 요새. 아니더라도 예. 뭐 예를 들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도시락을 쌀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잘 공감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요새 또 생각이 뭐 요새 흑수저니 뭐 이게 금수저니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유복한 상황이 아니면은 자칫하면 조금 이렇게 뭐 삐뚤어진다 그럴까요? 네. 반항심 같은 것도 좀 생기게 되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의원님 보시면 성격도 굉장히 밝으신 것 같고 그런 어떤 뭐 트라우마랄까? 뭐 이런 뭐 그런 게 없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어린 시절에 뭐 좀 괜찮으시다면은 어떤 소년이었는지 또 뭐 하구 관계라던가 또 뭐 가족 관계라든가 어떤 것이 장동혁을 인간 장동혁, 소년 장동혁을 만들었는지 그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는 열심히 떠들고 좀 까불까불하는 스타일인가요? 열심히 떠들고 별명은 월남이었어요. 저희 어르신들이 월남이라고 불렀어요. 월남이요? 얼굴이 네. 새까맣다고. 그러니까 학교 끝나면 집에 안 가고 일단 네. 가방을 내팽개치고 친구들하고 들에서 놀다가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이제 아궁이에 불을 떼서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집 굴뚝을 보면 이제 연기가 올라가면 이제 밥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쯤 가방 들고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뭐 열심히 뛰어놀던 뭐 개구쟁이 소년이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도 이제 밖에서만 놀고 그러니까 얼굴이 새까매서 별명이 이제 월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왜 좀 그런 게 느껴진대 약간 응답하라 그런 감성으로 예. 좀 이렇게 넉넉한 사람 그진 네. 않았지만 네. 동네 간에 뭐 정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예. 친구들하고 우애도 있고 막 예. 그래서 뭐 가방 놓고 뭐 산 속에 들어가서 막 놀다가 이제 가방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제 일단 놀다가 집에 가면 가방이 없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그렇게 피곤해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잤는데 벌떡 일어나 가지고 학교 가야 된다고 깜짝 놀라서 보면 이제 밤 10시밖에 안 돼 있고 뭐 그런 어린 시절을 그러니까 막 그 당시는 뭐 학원 가고 공부하고 막 학원 경쟁하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유치원 어린이집 없었고요. 예. 학원도 전혀 없었고. 예. 그러니까 좀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저는 할 수 그게 있을까요? 예. 저는 지금 제가 정치하면서 아니면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그것이 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연과 호흡하면서 친구들과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매일 네. 놀고 뛰어놀고 했던 것이 지금은 그래도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또 공감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제 자기소개서 어디 이렇게 쓸 때 뭐 제가 자기소개서 그렇게 썼어요. 보물 1호, 보물 2호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보물 1호가 시골에서 나고 자란 거. 그래서 내가 자연과 호흡하면서 살았던 게 내 보물 1호다 그렇게 자기소개서 썼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장동혁 의원님 보면은 약간 레트로 느낌 나고 그런 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유가 있네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점심 때 이렇게 막 뛰어서 네. 맨 멀리까지 가야 되니까 가장 열심히 뛰어야 네. 되고 비가 오면 이렇게 그 냇가가 많이 물이 불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뛰어 넘어서 가야 되고 하니까
달리기, 높이뛰기, 넓이뛰기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실제로 제가 육상 선수였습니다. 100m 아주 날래고 좀 넓이뛰기, 까불까불하고 달리뛰기. 노는 거 좋아하고. 네, 예. 그랬어요. 그러시면은 뭐 그 당시에 막 불알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 네네. 그런 분들이랑도 교류를 계속 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그러고 네. 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흩어지고 나니까 네. 시골로 돌아오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없죠. 다 이제, 도시로 가고. 예, 다 도시로 흩어져 예. 있어서 지금 사실 그 친구들하고 이제 뭐 카톡을 주고받거나 이제 나이가 드니까 또 그 동네에서 소꿉장난하고 뛰어노는 친구들끼리 이제 어떻게 찾아서 이제 카톡방 맞아요. 만들어 놓긴 했는데 잘 안 만나지더라고요. 서로 바빠서. 서로 바쁘고 다들. 네. 근데 지금 근데 그런 좀 약간 순박하고 이렇게 뛰어놀기 좋아하던 청년 예. 우리 그리고 이제 예. 저는 삼남 삼녀의 막내고. 막내세요? 네. 삼남 삼녀의 막내. 형님 2분, 누님 3분. 근데 형님은 좀 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내 형님 1분, 누님 3분. 원래는 삼남 삼녀 중에 막내. 제 바로 위에 형님하고도 6살 차이니까 네. 제가 얼마나 개구장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저는 장동혁 의원님 보면은 눈빛도 강하고 네. 이렇게 뭐 가끔 가다가 미디어에 나오시면 사자우도 토하시면서 네, 네, 네. 되게 소신 있게 얘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레트로 느낌도 있지만 굉장히 그 선배들이나 뭐 어른들하고 잘 지낼 것 같은 느낌. 잘 지내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집안 분위기라는 게 위에 누나 형들한테 이쁨 받고 자라면 그렇게 되잖아요. 저는 뭐 지금 뭐 예를 뭐 의원님들이든 뭐 법원에 그쵸, 있을 때든 예. 뭐 분위기를 잘 뭐든 맞추고. 이렇게 잘 지냈고 좀 저를 딱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어딜 가나 늘 개그 담당이었어요. 예, 친화력도 되게 예, 좋으신 개그 것 같아요. 담당이고 법원에서 판사할 때 법원의 모든 행사의 사회는 제가 봤어요. 완전 인싸 뭐 스타일이셨구나. 전국 법원의 판사와 모든 법원 직원들 몇천 명이 모이는 행사도 사회는 늘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 편견이라 그래야 될까? 그렇죠, 그렇죠. 좀 뭐 이렇게 그 책상 물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공부만 하다가 뭐 이렇게 법전만 외우다가 판사 되시는 분들은 좀 사회성도 조금 약간 그렇죠. 예, 별로 그렇게 근데 좋지 않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연말에 송년회를 하면 법원에서 송년회를 하면 이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요. 뭐 네. 예를 들어 뭐 올해 뭐 가장 뭐 기억에 남는 판결은 네. 뭐 올해 뭐 어떤 판사는 이렇게 이제 순위를 매겨가지고 네. 하는데 저는 항상 1등 하는 게 있었어요. 전혀 판사 같지 않은 사람은 오. 늘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어디 가면 법조인이라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네. 아무 말씀 안 드리면 제가 다 검사 출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판사 출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예, 그러니까 이해를 친화력도 못 되게 하시는 좋으시고 공감 능력도 있고, 좋으시고, 예. 예, 그리고 좀 적이 없는 스타일로 예, 보이시거든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눈치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이제 약주를 좋아하셨어요 시골에서. 그러면 예. 이제 제 이름을 부르시면 이건 약주를 한 잔 더 가져오라는 말씀이구나. 이게 목소리 톤에 이건 이제 담배를 챙겨오라는 말씀이구나. 근데 막내인데 되게 눈치도 좋고 부침성도 좋고 예. 어른들도 되게 잘 공경하시고 하는데 공부까지 잘하셨으니까. 공부는 이제 열심히 한 이유가 예. 딱 하나가 있어요. 이 어머님 아버님이 일하다가 부르세요 여름에. 예. 특히 이럴 때 예. 제가 해본 농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고추예요. 고추 농사.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담배 농사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담배 농사는 다행히 하지 않고 저희 외갓집이 제 어렸을 때 기억에 담배 농사를 했었는데 가면 되게 힘들어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고추 농사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좀 일이 바쁠 때는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늘 공부하는 척 했어요.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그러니까 안 끌려가니까. 공부를 해야 노역장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논밭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매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힘든 일 하기 싫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는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동기가 되게 뜻밖이네요. 그렇게 된 게. 아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예.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작은 동기가 정말, 세상을 예. 움직이지 큰 비전이 세상을 움직이지 않아. 우리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나는 이제 나중에 커서 뭐가 돼야 되니까 오늘은 수학 정석을 50페이지를 풀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딱 해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뭐 반에서 10등짜리인데 9등짜리를 보니까 저 녀석이 그치, 열심히 그치. 공부하고 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나 집에 가야 되는 저 녀석을 보니까 저 녀석이 아직도 안 가고 있네. 뭐 그러니까 이런 작은 사소한 그런 것들이 이제 움직여 가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사실 큰 뭔가를 만들어내지 뭐 늘 무슨 뭐 큰 비전을 가지고 뭐 그게 아니라 저 밭에 끌려가기 싫어서 열심히 그러니까 막 공부했어요. 부모님이 뭐 너는 뭐가 되라 이런 것도 아니었고. 예. 저희 부모님은 막내다 보니까 특히나 저한테 뭘 막 지시하거나 뭐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진짜 논밭에 형들이 다 끌려가도 전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바로 위에 형하고 6살 차이니까 늘 좀 뭔가 되게 불쌍해 보이고 그러니까 누님이나 형님도 야 너는 집에 있어 이렇게 하고 저한테 별로 지시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어머님이 뭐 그렇게 무슨 뭐 저한테 막 전화해서 뭘 잔소리하거나 그렇게는 안 하세요. 근데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요. 거기에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뭐 명절에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님 뭐 엄마지 아직도 엄마라고 엄마 내가 올해 명절은 너무너무 바빠서 못 갈 것 같다. 그러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이 충청도 사투리로 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네, 충청도 그냥 제가 이제 네네. 그냥 뭐 나고 자라고 지금까지도 주니까 엄마 저 뭐 이게 올해 명절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요. 바쁘면 어떡한다니. 그리고 한 말씀 하세요. 그러면 그래요. 바쁘면 뭐 어떡한다니. 여기까지 들으면 안 가도 될 것 같잖아요. 마지막에 한 말씀 딱 더 하시죠. 에휴, 서방복 없는 년이 자식복은 있겠냐. 그러면 이제 이건 새벽 3시에도 가야 돼요. 잘 들어야 돼. 이 충청도시 합법. 충청도 합법은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아니 그래도 와야지. 아무리 바쁘다 그래도 야 명절인데 뭐 다른 집은 다 자식들 모여가지고 그런데 야 우리 집은 뭐 지금 아들이라고 너 하나밖에 없는데 딸들 다 시집 가서 오지도 않고 저 형님은 사실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셔서 명절 때도 못 오세요. 그러니까 진짜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판사할 때 이럴 때 예를 들면 뭐 영장 당직이 걸리거나 그러면 정말 이건 못 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게 못 가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딱 한 말씀 이렇게 가시가 있죠. 네. 가시가 그러니까 저도 청주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끝까지 들어봐야 끝까지 되고 들어봐야 돼요. 그 충청도 분들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게 말씀 안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그레시브하게 안 하지만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해야지. 그렇죠. 더 아파요. 네, 더 아프고 다 또 지켜보고 다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죠. 꼼꼼하게. 네, 겉으로는 되게 인자하시지만은,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여쭤봤냐면은 좀 이 보수당 그리고 특히 보수 엘리트 중심의 그 정치가 사실은 이렇게 명망가 정치가 많고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그 몇몇 분들 뭐 갑질이니 뭐 이런 걸로 해서 나오는 일들을 보면은 저도 그 기자 시절에 보면 내가 다 보면 우리나라 그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서 뭐 장남이거나 막 이래가지고 집안에서 막 엄청난 기대와 이런 거를 받으며 서포트를 받으면서 뭐 고시 합격해서 그러면 입신양명하고 우리 집안에 대들 보고 막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약간 장동혁 의원님이 또 흔치 않게 공감력도 좋으시고 친화력도 좋으시고 이런 조정 능력 같은 게 되게 좋으신 게 확실히 이런 어린 시절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개구진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군요. 어렸을 때 제가 조정을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막내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또 누나들이랑 뭐 이렇게 하거나 그쵸. 뭐 이렇게 뭐 할아버지 이게 대가족이 살다 보니까 그쵸. 일단 딱 눈치를 살피고 있다가 어느 타임에 내가 끼어 들어가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춤을 추고 재롱을 피우면 요 분위기가 좀 이렇게 될 건가. 누그러질 건가 막. 아니면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이제 막내가 떼굴떼굴 둥글고 울면 이 상황이 종료될까 뭐 이렇게 잘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늘 그렇게 상황을 조정하는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판사분이라서 아무래도 이렇게 뭐 조직형 인간은 아닐 것이다라는 의구심이 있다 이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답을 다 주셨네요. 어린 시절부터 약간 조직형 인간인데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뭐 이렇게 팀 플레이가 잘 되나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나 부모님이 그렇게 저를 키우셨고 법관은 각자 자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재판부는 이렇게 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역할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자 딱 큰 틀에서 서로 업무를 나누고 나면 그 다음은 서로 각자 할 일을 믿고 맡기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익숙해져서 저는 지금도
뭐 이렇게 뭐냐면 보좌진하고 일할 때든 누구하고 같이 일할 때든 꼼꼼하게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이렇게 돈. 예, 그리고 막 체크하지 않습니다. 뭐 어디까지 했어? 왜 이걸 안 했어? 왜 이건 뭐 그럼 왜 그럼 10개 중에 8개를 못 했으니까 2개는 언제까지 할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맡아 주세요. 아니면 이 일을 맡아 주세요. 이렇게 하면 큰 것만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저는 제 역할을 하고 이제 도와주시면 도와주신 대로 감사하고 또 안 되면 왜 이거 안 됐냐고 막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나머지는 제가 스스로 그냥 보충하면서 해 가는 일이라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 뭐 일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뭐 대변인 하거나 아니면 방송 출연이니까 그러면 아침에 일찍 출근할 때가 있거든요. 뭐 7시 반에 출근하거나 그러는데 저희 직원들은 예를 들면 9시까지 출근 알아서. 왜냐하면 저는 제가 방송 출연하거나 제가 무슨 회의 가거나 하면 되는데 그 전날이든 아니면 필요한 걸 다 해놨으면 그냥 된 거지. 굳이 와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불만은 없어요. 다만 서로 각자 예를 들면 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찾아서 주면 되고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제 역할을 하면 되고. 어쩐지 좀 약간 의원실 분위기가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늦게까지 뭐 청문회를 한다 그러면 저하고 꼭 같이 일해야 되는 자료를 주거나 해야 되는 필수 인원 외에는 사무실에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도움도 되지 않고 있어봐야 도움도 되지 않고 그냥 저는 그런 너무 좋은 상사이실 것 같은데요. 그 팀 입장에서. 예. 근데 뭐 대신 서로 그렇게 알아서 하되 성과를 내고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자. 본질에.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저번에 그 토론회 하셨을 때 토론회 개최하셨을 때 이제 토론회 이렇게 그 패널로 참가하시는 분들이 장동혁 의원실은 조금 다르다. 예를 들면은 다른 의원실 같으면은 며칠 전부터 막 그 담당 부자관이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뭐 차는 가져오세요. 뭐 주차는 어떻게 할까 막 그걸 다 챙기는데. 되게 아무도 연락을 안 주시니까 조금 의존하고 이런 스타일이 다르다. 전혀 다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막 어느 의원실에 전화해서 오늘 토론회 하니까 막 꼭 와주셔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사실 그 주제에 관심도 없는데 오늘 카메라가 오니까 좀 형식적인 거에 자리가 비면 안 되니까 와가지고 좀 앉아 있어 주세요. 이런 거는 잘 확실히 안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그 세대가 다르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1.5선이시고. 아니 요즘은 솔직히 달라져서. 네, 달라져서 의전 중심이 현장에 아니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오느냐보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뭐 유튜브로 방송이 그쵸. 되거나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내용에 집중하는 게 맞는 거지. 그 뭐 몇 분 사실 그 주제에 관심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눈도장 찍고 막. 그래서 그런 건 저는 형식적인. 저는 별로. 그러면은 공부를 그런 걸로 하셨다고 하는데 공부하시는 거니까 스스로 재미를 붙여가지고 하시게 된 거군요.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재밌어가지고 한다 그러잖아요. 재미는 없었어요. 재미는 그러니까 재미라기보다 그러니까 그건 있습니다. 뭐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좋은 성적이 나오니까 이제 보람은 있는데 초등학교 때는 뭐 사실 놀기 바쁘고 중학교 때까지도 놀기 바쁘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약간 고민이 생겼어요. 고등학교 대전으로 가셨던 건가요? 아니요. 그냥 시골로 이제 계속. 그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해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래도 내가 이제 뭔가는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할까?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저희 중학교에서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제가 충남 보령이지 않습니까? 보령 중에서도 정확하게는 무창포 해수욕장 바닷길이 갈라지는 무창포 해수욕장이 있는 웅천이에요. 거기서 공부 좀 하면 다 대전 뭐 공주 사대부고 뭐 천안 뭐 이쪽 그러니까 우리 연합고사를 치른다고 하죠. 그런 데로 가는데 저는 뭐 형편이 안 됐어요. 형편이 안 돼서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하숙비부터 포함하면 시골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버스 타고 이렇게 통학할 수 있는 대천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대천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집에서 30분 걸어가면 이제 버스가 이제 버스 서는 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시골은 길에 가다가 서면 이제 거기 손 들면 서주고 이제 가고 아니면 가고. 그렇게 또 한 30분 가까이 이제 버스 타고 가는 그런 대청학교를 다녔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고민이 있죠. 아니 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들 지금 고등학교도 내가 어디 밖으로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 야, 대학교 공부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한때는 그래도 예를 들면 뭐 육군사관학교든 경찰대학교든 네. 집에서 사실 돈을 지원해주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곳을 갈까라고 고민했었는데 2학년 중반쯤에 네. 저는 그래서 인생은 만남이 참 중요하다.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네. 이제 키워드. 키워드. 인생은 만남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는 게 결국은 인생 전체로 보면 잘 된 게 아니라 보면 나는 그때는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지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구나.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몇 번 있었거든요. 그 네. 첫 번째가 그냥 그날도 공부하고 있는데 네. 그 우리 학교 선배 중에 뭐 이렇게 이제 진학 상담한다고 몇 분이 오셨다는 네. 거예요. 근데 저희 반에 오신 분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간 저희 학교 한 2년 선배쯤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학년 때니까 지금 3학년이 아니라 그 전년도나 아니면 그 전전년도 서울대를 가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분이 뭐 이제 뭐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잘 안 들리더라고요. 아니 뭐 내가 지금 뭐 대학교를 갈 수 있으면 뭐 이러다가 갑자기 딱 하나 귀에 딱 꽂히는 말이 서울대학교를 가면 과외를 해서 서울에서는 자기 혼자 충분히 대학을 다닐 수 있다는 말이 하나 딱 귀에 꽂힌 거예요. 맞아. 그때는 고액과외 같은 것도 이제 있고. 뭐 네. 어쨌든 과외 한 3개 정도 하면 에이. 그러니까 뭐 매일 이제 뭐 일주일에 2번씩 하고 뭐 이렇게 뭐 3개 하고 아니면 주말에 몰아서 뭐 이렇게 하고 하면 뭐 충분히 정말 이렇게 생활도 하고 그 돈 모으면 이제 대학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그럴 때였으니까요. 그게 딱 꽂혀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집이 멀잖아요. 네. 버스 타고 집에 또 걸어가고 네. 또 아침에도 그렇게 오고 그 시간도 아깝거니와 네. 집에 가면 졸리고 뭐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자기 시작합니다. 교실 바닥에서 그냥 공부를 하다가 교실 바닥에서 자고 집도 안 가고요. 집에 안 가고 뭐 일주일에 예를 들면 한 번 정도 이제 가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좀 보편적이진 않았을 그렇죠. 것 같은데. 예. 저 혼자- 막 독하다고 소문났을 것 같은데요. 저 혼자였죠. 제일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같이 하는 친구들이 한 2-3명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제 그때 어머님은 이제 매일 아침 저한테 도시락 3개를 갖다 주시고 저는 이제 빈 도시락 3개를 어머니께 드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왜냐면 늦었잖아요. 1학년 때라. 예. 에이, 뭐 1학년 때까지 공부 내가 잘 안 이제 하시다가. 뭐 내가 어디 뭐 대학 뭐 간들 뭐 하겠어. 뭐 시험 본들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2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보면은 약간 의원님 스타일이, 그러니까 내가 뭘 이거를 꼭 해야지, 뭐 남보다 앞서가야지 그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닙니다. 주변의 자극에 반응하시는 스타일이네요. 예, 네, 어렸을 때 예, 예. 공부도 반일하기 싫으니까 공부하자. 그리고 뭐 네.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밥 먹으면서도 공부하고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렇게 학교에서 뭐 자면서 공부하고 해도 예. 할 때 하고 뭐 할 쉬는 때 시간에도 하고 막 이렇게 또 하고 놀 건 놀고. 뭐 지금도 별로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막 깍쟁이처럼 막 이렇게 뭐 화장실도 안 가고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아닙니다. 지금도 뭐 어떤 일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스타일이 좀 막 어떤 거를 막 마이크로 매니징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고 그러진 않습니다. 흐름 따라해서 예, 이렇게 예, 가시는데 네, 네. 할 때 확실히 하는 예, 예, 예. 선택과 집중이 확실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대 불어교육학과에 진학하게 예. 되죠. 그러면 또 불어교육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그냥 선생님이 아니요, 서울대 되려고. 불어교육학과를 간 예. 이유는 그 당시에는 뭘 꿈꿨냐면 내가 프랑스어를 해서 정말 프랑스어를 멋지게 하고 언론고시를 봐서 오. 내가 언론사에 들어가서 파리 특파원을 하고 파리 특파원이 원래 이제 꿈이셨구나. 그때만 해도 9시 뉴스밖에 없었으니까요. 그치. 이제 SBS가 생기기 맞아, 그땐 전에 로망이었잖아요. 우리 이제 어렸을 땐 다 이제 예. SBS가 없고 다 9시 뉴스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삑삑삑 이제 어린이들은 빨리 자라고 이제 방송 나올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랑스 파리 특파원을 하고 이제 9시 뉴스 앵커를 한번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머, 근데 되게 잘 이제 어울리세요. 프랑스어를 하겠다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예. 문제는 저는 정말
그 대천 보령촌에서 아무 네. 생각 없이 간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프랑스어를 독일어를 하셨어요? 했죠. 독일어를. 보통은 남자들은 독일어를 독일어 했죠. 하잖아요. 예. 예. 히리베디 예. 데어데스템덴. 근데 또 굳이 파리 특파원 때문에 또 굳이 이제 불어를 하겠다고 결심을 와.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로맨티스트적인 그러고 게 이제 있으시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또 벙벙한 게 있냐면 예. 그러고 대학을 갔어요. 예. 이제 드디어 이제 알파벳부터 잘 가르쳐 주시겠지. 근데 이제 제 아내가 곽 씨잖아요. 네네네. 흔하지 않은 성이에요. 예. 물론 어쨌든 그래도 뭐 흔하진 않죠. 예. 근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곽광수 교수님인데 아. 그분이 첫 시간에 들어오더니 여기 설마 그러니까 말씀이 그래요. 뭐 불어 안 한 사람 이러면 제가 용기 있게 들었을 텐데 말씀이 여기 설마 고등학교 때 불어를 안 하고 온 사람은 없겠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싹 둘러봤는데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래서 네. 큰일 났다. 다 어느 정도 기초는 다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번 학기는 어린 왕자를 가지고 강독을 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이제 하늘이 무너져 내렸죠. 그러면서 네. 불어에 대한 흥미를 잃었죠. 이거는 이제 외교가 되기 시작한. 불어에 대한 흥미를 잃고 또 프랑스어가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저 고등학교 때가 프랑스어였는데 제가 포기를 했어요. 아예 프랑스어는. 그러니까 뭐 독일어, 영어 뭐 이런 다 여러 어렵지만, 외국어 중에서 예. 초기 진입 장벽이 제일 가장 높아요. 높은 게 발음도 그렇고. 프랑스어입니다. 그쵸. 그러니 제가 다른 친구들은 다 지금 고등학교 때 그래도 네. 어느 정도 하고 입시 공부까지 했으니까 어느 정도 그쵸. 이렇게 훈련이 됐는데 저는 그 시골에서 뭐 프랑스 학원도 네. 없거니와 그쵸. 저희 대천에 대천고등학교 대천여고 네. 둘 다 독일어 일본어라서 네, 독일, 일본어. 서점에 가도 불어 사전도 하나도 없고 생활 불어 이런 책도 없어서 그냥 정말 순진하게 파리 특파원에 대한 예, 그 로망을 가지고. 파리 특파원에 대한 꿈만 안고 대학을 갔더니 처음에 근데 프랑스어랑 이렇게 이제 절연하게 되시면서 그 파리 특파원의 꿈도 같이 그럼요. 같이 이제 사라지게 일단, 빨리빨리 하시면 파리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파리 특파원을 접고 예.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고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뭘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법조인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프랑스어를 하면서 이제 뭐 파리 특파원 뭐 앵커 이랬는데 그러면 내가 이걸 접으면 그럼 내가 다시 어렸을 때 꿈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시를 해야 되는데 사법시험을 하자니 내가 전공이 아니고 법학 전공이 아니니까 행시로. 행시를 했죠. 행시를 시작해서 어쨌든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행시를 합격은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직 쪽이셨다. 예, 교육학과니까 사범대학교 예, 불어 교육학과니까 교육 쪽으로 해서 교육부에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사회인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행시를 하시고 나서 근데 사시도 해봐야겠다. 왜 또 사시를 했냐 뭐 예. 그런 거잖아요. 예. 그게 그래서 저는 인생은 예, 또 만남. 아니 아까 만남 예, 만남. 그렇잖아요. 두 번째 인생은 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뭐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저희 고등학교에서 문과에서 제가 1, 2등도 아니고 3등밖에 못했어요. 이제 늦게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고등학교 문과 그러니까 3등. 저희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이제 문과에서 3명이서 썼죠. 3명이서 서울대를 썼죠. 근데 3명 다 붙은 거예요. 3명에서 썼는 4명이 썼죠. 네 명이서 4명이 썼는데 사등까지? 예. 4명이 썼는데 저 붙고 그다음에 또 한 명이 붙고 2명은 떨어졌어요. 2명이 떨어졌는데 제가 행시 합격하고 졸업을 할 때 그중에 떨어졌던 친구가 군대 갔다 오고 하고 다시 서울대 법대를 쳐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졸업한다고 축하한다고 파티를 하고 그 친구는 입학했다고 파티를 한 하는데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나는 이제 사회로 나가는데 저 친구는 이제 와서 아니 잠깐만 대학교 4년 언제 다니고 또 사법시험 보고 연수원 다니고 어우 어떡하냐 네. 뭐 이렇게 속으로만 속으로만. 그런데 이제 저는 또 그러고 나서
뭐 연수 받고 교육부에 있다가 또 뭐 이제 저도 군대에 갔다가 이렇게 왔더니 그 사이에 그 친구는 사법시험에 붙었대요. 서울법대 가서. 그래서 이제 사법시험에 붙었대요. 또 이제 이게 친구 따라 강남 아니, 가는 이제 식으로. 사법시험에 붙었다고 그러고 또 이제 저는 또 막 교육부에서 막 이렇게 쌓여 막 서류 때문에 쌓이는데 그 친구가 또 판사가 됐대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그 생각이 친구가 일종의 롤모델처럼 약간. 롤모델까지는 아니고 이제 고등학교 때 서로 고등학교 때 경쟁하면서 친구, 경쟁하던 이제 뭐 이렇게 친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경쟁하던 친구인데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전에도 물론 1년에 뭐 500명씩 사법시험은 합격하고 뭐 1년에 100명씩 판사들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부산에 누가 판사가 돼도 그건 저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뭐 제주도에 있는 누가 뭐 검사가 돼도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죠. 근데 고등학교 때 내 친구가 판사가 네, 되는 일은 같이 공부하던 이건 거. 제 일이에요. 저하고 상관 있는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대학교 졸업하면서 저 친구는 이제 다시 대학교에 와서 언제 하려고 하나 그랬는데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원래 이쪽에 가고 싶었는데 그냥 행시라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사이에 저는 이만큼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친구는 좀 늦었지만 제가 가고 싶었던 길을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저 친구는 결국 해내더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있네라는 있다. 생각을 가면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구나. 방향이다. 내가 그때 그냥 대학교 때 아니면 뭐 고등학교 때 예를 들면 내가 법조인이 꿈이었으면 재수를 해야겠다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때 고시를 선택할 때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내가 처음부터 사법시험을 선택했더라면 내가 그 길을 나도 지금은 아니면 내가 먼저 그 길을 가고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 조금 쉽게 그냥 좀 대충 빨리 가자는 생각을 가지고 몇 발짝 상황에 오다 맞춰서. 왔더니 이렇게 돼버렸구나. 결국은 나는 아직도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을 가지 못하는데 그렇게 늦었던 저 친구는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더 늦기 전에 내가 다시 그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사표를 던지고 나와서 다시 공부해서 그러니까 좀 늦게 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을. 그러니까 제 연배나 여기에 비해서는 좀 행정고시는 늦죠. 아주 빨리 되고 판사는 판사는 아주 아주 늦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딱 10년을 돌아왔으니까. 그러면 공무원 생활을 10년이나 하셨어요? 10년까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네. 그 시험 합격한 것이 제가 91년도에 네. 행실 빨리 합격하고 엄청 빨리 하셨네요. 99년도에 사표를 쓰고 2001년도에 합격을 했으니까 와. 합격한 걸로 따지면 딱 10년을 돌아온 거죠. 그 사이에는 이제 공무원 생활 8년이나 공무원 생활 예, 넘게 그 사이에는 하시고. 공무원 생활한 거고. 대단하시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제 그 여사님 만나서 결혼도 하시고. 뭐 그 사이에 이제 네. 행정고시 끝나서 공무원 되고 나서 이제 교회 오빠로 만나서 이제 결혼도 하고. 기독교. 네, 교회 예. 오빠로 만나서 교회 오빠셨구나. 결혼도 하고. 제가 사시 공부할 때 이미 저희 딸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죠. 네, 공무원 되고 나서 바로 결혼했으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되게 쉽지 않은 그렇죠. 결정이네요. 감사하죠. 예, 사모님께서 전폭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제가 그만두고 공부하는 기간, 사법연수원 기간, 뭐 그런 기간 그치. 동안 다 이제 뭐 희생한 거죠. 거기다가 또 멀쩡한 직장을 되게 남들이 선망하는 직장을 또 막 네. 8년 9년 다니셔서 네, 이렇게 예, 예. 다 안정된 가정 근데 꾸리고 뭐 그 이후에 제가 뭐 속썩인 게 뭐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속썩이고 있어서 예. 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때는 정말 참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래도 믿고 뭐 동의해 줘서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 부부간의 그러니까 의리라는 게 그러니까 뭐 다 뭐 고시 되고 어쩌고 네. 해서 뭐 13개 가져오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처음부터 도전하실 때부터 같이 네. 함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 부부간의 의리라는 것도 네, 되게 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딸아이에 대한 믿음이 있죠. 미안함이 있죠. 그때 이제 어린이집 다닐 때. 이제 저는 이제 공부하고 그럼 따님만 있으신 건가요 지금? 지금은 이제 아들도 있어요. 이제 너무 좋다. 10년 후에 아들 하나, 딸 하나. 근데 제가 늦둥이? 인생을 돌아온 만큼 예. 나이 차이가 있어요. 공무원 되자마자 예, 딸 예. 낳고 판사 예. 되자마자 아들 아들 낳고. 낳아서 그래서 와. 제가 이제 그 인생 10년 고시둥이시네. 고시둥이. 예, 예. 불안정한 10년 동안은 이제 아. 둘째를 낳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판사 되고 둘째를 낳아서 10년 터울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이제 어린이집 보면 알지만 이제
집에서 전업 주부하는 엄마들은 이제 아이를 3시쯤 되면 이제 어린이집 와서 데리고 가잖아요. 이제 누구야 그러면 이제 한 3시쯤부터 이제 한 명씩 이제 엄마 따라서 집에 가는데 이제 마지막에 남은 한 3명 4명은 이제 반과 상관없이 한 곳에 모여서 이제 계속 비디오 테이프 보면서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이렇게 돌보는데 우리 딸은 항상 늘 맨 마지막에 이제 자기 이름이 불려지니까 아직도 그런 그게 있고. 그러면 그래서 자녀분들이 다 장성을 이제 다 하셨네요. 했죠. 다 했죠. 그러면 좀 아빠의 정치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많이 서포트를 해주는 편인가요? 밖에 나가서 아빠가 정치인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죠. 아. 장동혁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예. 아니 왜 또 선거 때 되면 또 가족들 막 이렇게 딱 해서 아니, 뭐 아니. 아들 딱 안 나- 이러면서 안 나타- 나오던데. 안 나타나- 절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좀 요새 세대 젊은이들이군요. 예, 예, 안 그러니까 나타- 아빠는 아빠고 나는 나다. 안 나타나요. 사모님은 어떠세요? 정치하시는 거? 뭐 처음도 반대했고 아. 지금도 뭐 너무 힘든 길 가니까 그런데 그래도 선거 때는 도와줘요. 선거 때는 왜냐면 본인도 직장이 있으니까 예. 예, 선거 때는 도와주고. 어쨌든 근데 확실한 거는 여러분 이제 정치인 장동혁한테는 그런 건 없다. 무슨 저 좌파들 내로남불처럼 무슨 뭐 아빠 찬스 이런 거는 전혀 없겠네요. 그러면 예, 없어요. 예. 자녀분들이 그거를 일단 거부하고 계시니까 예. 믿음이 가네요. 뭐 예. 그래서 예. 우리 아들은 제가 이제 보령에도 집이 또 있잖아요. 지역구니까. 네, 지역구에.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방학 되면 이제 가요. 왜냐면 제가 거의 뭐 주말에나 있고 그러니까 네. 이제 밖에 친구들 데리고 가면 친구들이 물어보는데 아니 너 서울에 집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야 이 집은 뭐야? 그러면 아니 왜 집이 여기도 있어요? 예. 우리 아들이 항상 그렇게 대답한답니다. 아. 우리 아빠 현장 근로자야. 근데 약간 이런 얘기 들으면 조금 안심이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 이게 장동혁 의원은 최소한 우리가 너무 그 신물나게 봐왔던 그 정치인들의 뭐 각질, 예, 특히 예. 뭐 자녀 특혜, 뭐 예, 그런 건 입시 비리 이런 없습니다. 거랑은 그런 너무 건 거리가 먼, 없습니다. 예, 예. 뭐 청정 가족, 각자 잘 해보자는 그런 가족이시다. 그러면 그 만남과 청혼은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 아시고 이렇게 교회 오빠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어려우실 때 많이 그러면은 사모님께서 정신적으로 서포트도 많이 뭐 해주시고 경제적으로도 그랬겠네. 예. 경제적으로도 뭐 예. 제가 어쨌든 때려치고 예. 사표 쓰고 공부에 전념하는 기간만 해도 2년, 예. 사법연수원 2년, 4년. 근데 이제 그 파리하고 이렇게 이제 파리 프랑스어랑도 조금 절연하시고 그 파리 특파원의 로망과도 좀 이렇게 굿바이 하셨는데 프랑스로 또 유학 가셨어요. 법관 때 연수는 또 프랑스. 네,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사법관학교 예. 갔었죠. 굳이 프랑스를 파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런데 예. 법관 할 때 제가 언어 이제 영어로 할지 불어로 할지 뭐 독일어 뭐 이런 걸 선택해야 되는데 네. 예. 그래서 프랑스를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 마지막 예, 미련. 뭔가, 예, 미련. 미련 약간 예. 첫사랑인데 이루어지지 못해. 내가 불어는 싫어했지만 예. 뭐 물론 그래도 이제 실언 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계속 불어는 하고 또 이제 고시 마치고도 이제, 네. 또 이제 그때부터 또 열심히 이제 마음의 짐을 덜었으니까 열심히 프랑스어 하고 이제 했다가 이제 한참 잊고 살았는데 야 그래도 이제 불어를 다시 꺼내서 한번 해보고 싶고 이거 다시 가보니까 한번 어땠어요? 파리 생활 어떠셨어요? 힘들었어요. 오. 아시겠지만 네.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특히 또 비영어권이고 예, 그러면 그러니까 힘들지. 한 네. 2주 뭐 3주 이렇게 여행하는 건 참 좋은데. 좋은데 파리라는 곳이 외국인이 와서 생활하기에는 참 녹록지 않죠. 힘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아들하고만 둘이 있었거든요. 오. 이제 아내는 이제 직장이 있어서 그렇고 오. 딸아이는 이제 대학교 다니니까 잠깐 자기 한가할 때 몇 달 놀고 도망가더라고요. 이제 동생 보기 싫다고. 그래서 뭐 그래서 결국은 어머나. 그 혼자서 그러면은 아들 케어하고 있으셨으면 좀 힘드셨겠네요. 거기. 이제 뭐 동생 보기 싫다는 거는 이제 그냥 농담이고 예. 딸아이는 한 학기 딱 휴학을 하고 와서 이제 한 학기 같이 있다가 한국으로 복귀하고 예. 나머지 기간은 이제 저 혼자 이제 아들하고 어머나. 둘만 있었어요. 근데 예. 그때 아들이 나이가 어려서 프랑스는 이제 보호자가 반드시 학교에 데려다 줘야 되고
보호자가 데려와야 가야만 되고. 이제 집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법관 학교 다니거나 아니면 프랑스에 있는 법원에 막 다니면서 시간 맞춰서 또 이제 아이 데려와야 되고 아이 또 도시락 싸줘야 되고 또 이렇게 밥 해줘야 힘드셨겠네요, 되고 되게 이제 힘들었죠. 예. 네,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모님은 계속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에. 전업주부가 아니시고 계속 네, 본인의 네, 일을 네. 하시는 네. 네, 커리어 우먼이시고 네, 네. 아 그러셨구나. 네. 지금까지 보면은 어쨌든 장동혁의 그 청춘 그리고 이제 소년 때부터의 어떤 이제 장동혁의 인간 장동혁의 질감이랄까요? 네. 이제 그런 게 좀 파악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보니까 근데 좀 제일 오해되는 부분은 약간 이제 장동혁 의원님에 대해서 제가 뭐 기자분들이나 이제 잘 모르시는 이제 인상비평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보시는 분들은 아 이분은 뭐 행시하시고 사시하시고 뭐 이러니까 굉장히 야만캐 같다. 그런 전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예. 그런 스타일 아니고 또 저는 뭐 오히려 좀 더 이렇게 그냥 인생에 있어서의 자연스러운 도전들이나 이런 걸 즐기시는 신앙이 있고 그래서 예. 그런지 여유가 있으신 저는 스타일이네요. 예. 정치도 그렇게 늘 근데 그게 저는 뭐 우리 기자들이나 후배들한테도 얘기하는데 그걸 그냥 입에 발린 소리 아니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정치는 하늘이 한다고 하는 그 말을 확실하게 믿고 그 있습니다. 모태 신앙이세요? 모태 신앙은 아니고 저는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다니셨구나.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러니까 계획은 내가 하지만 결국은 이걸 이끌어가는 것은 하늘이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뭘 막 뭐 제가 뭘 욕심내고 계획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본질에 입각해서 잘하다 보면 그리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잘이든 뭐든 그것은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지 그렇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치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건 내가 정치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막 노력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어떻게 뭐 갑자기 뭐 이렇게 권유가 돌았는데 피한다고 해서 그게 피하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누가 뭐 권유를 했는데 해볼까라고 하다가 그냥 됐는데 또 쫙 정치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챕터 2로 넘어가서 이제 정치인 장동혁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약간 근데 이제 의원님의 이제 성향이나 이런 거는 잘 알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그런 걸 보고 약간 이제 호사가들이나 아니면 좀 이제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뭐 철학이나 신념이 뭐냐. 뭐 예를 들면 이제 좌파들은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뭐 자기가 너무 어렸을 때 못 살아가지고 무슨 뭐 기본소득 나눠주고 뭐 학교에다가도 뭐 과일을 왕창 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스토리에 기반한 어떤 뭐 이념화라고 할까요? 뭐 그런 이제 정치적인 스탠스나 메시지 뭐 그런 거를 이제 이데올로지를 던지는데 장동혁 의원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좀 루머도 있어요. 뭐 처음에는 뭐 민주당 가려고 그랬었던 것 같다부터 해가지고 뭐 어떤 본인이 뭐 보수 철학이나 이런 게 확고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또 정치 좀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또 온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정치를 또 입문하게 된 만남, 정치를 이끌게 된 어떤 결정적인 인생의 모먼트 그리고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 이런 정치가 좀 책임감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꿈꾸는 세상의 방향성은 이런 거니까 난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사명감을 부여받을 순간이나 그런 게 있었다면 뭘까요? 뭐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자꾸 그쪽 길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소명이 막 오는 거죠. 소명이. 예를 들면 제가 법관으로 근무할 때 예. 약간 이제 말씀드린 그 프랑스에 갔다 와서 예. 이제 그래도 제일 처음에 프랑스에 가고 싶었는데 인천공항에 다시 내리니까 마음이 푸근하더라고요. 그러고 6개월을 인천지방법원에 있었는데 갑자기 발령이 났는데 국회로 난 거예요. 국회 파견판사로. 예, 맞아요. 저는 그래서 국회 파견판사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중요한 거는 예. 저한테 그런 데 갈 거냐고 묻지도 않고 네. 거기에 발령 날 수 있다라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인사 발령문을 보고 보통 인사 희망원을 쓰잖아요. 네. 저는 인천지방법원에 6개월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겠다는 인사 희망을 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국회 파견판사가 됐더라고요. 그러고 국회로 와서 2년간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문관으로 있었죠. 근데 그때부터 정치를 보게 됐고 그러다가 국회 파견판사로 있었다는 이유로 사법농단 때는 검찰 조사도 받고
참고인으로. 어머. 뭐 여러 차례 검찰 조사도. 그러니까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엮여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정치적인 검찰 그런 조사도 받고. 갈등으로. 뭐 그러면서 계속 뭔가 이게 내가 이렇게 법관이 아닌 다른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되다가 제가 광주지방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맞아요. 사건 예. 재판하고 있어서 좀 시끄러웠죠. 예. 근데 그때 자유한국당에서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으셨던 염동열 전 의원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게 사퇴 시한, 그러니까 90일 전에 사직을 해야 되는데 그 사직 일주일을 남겨놓고 전화를 주셔서 갑자기 좀 면담을 하자. 근데 국회 파견 왔을 때 지켜봤던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부장님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하는데 보고 싶다. 그런데 여러 고민들을 했어요. 우선은 그런데 국회에 있을 때는 내가 정치를 한번 해볼까? 그리고 이제 막 진짜 검찰 조사를 받고 할 때는 야 이거 내가 정치를 해서 뭔가를 바꿔야 되나? 뭔가 이런 정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내가 좀 해야 되나? 그러다가 또 이제 재판에 또 몰두하니까 또 이제 잠깐 그런 걸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런 제안이 들어오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그 당시에는 뭐 조국 사태 이러면서 내로남불 그리고 사회를 갈라치게 하고 어쨌든 사회 병리 현상들이 그때 그쵸.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참 저는 변혁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내로남불이나 우리 식구와 우리 편과 내 편과 저 편을 그냥 갈라치게 하는 그런 거랑 하나가 양극화시키거나 이런 정말 대한민국의 엄청난 문제들이 저는 그때 생기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사법부의 정치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되면서 그쵸. 대한민국이 저는 좀 기울기 시작한 이 법과 원칙과 이런 법치주의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사회가 양극화되기 시작한 결정적인 모멘텀 중에 한 장면이 그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다가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그러면 내가 행동을 해야 되나 내가 직접 정치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 이틀 고민하다가 인재영입 위원장을 면담을 하고 정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민주당 가려고 했다 그런 건 아니고 민주당에서 제안 받은 적도 없고 민주당에 가고 싶다고 한 적도 없고 왜냐하면 왜 그런 소문이 계속 났지? 판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위원장께 전화 받는 게 처음이고 그 전에 근데 그 국회 계셨을 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국회에 있었으니까 좀 주목을 예를 많이 들면 이제 그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가 않고. 활동하고 뭐 자문도 하고 했으니까 자유한국당에서도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 것처럼 민주당에도 누군가 뭐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때 지켜봤던 의원님 중에서 뭐 장동영 그리고 국회에 있을 때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이제 같이 식사하면 뭐 장 의원 뭐 우리 당에 와가지고 뭐 같이 정치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러는 분들도 있었기 워낙에 때문에 또 이제 신망이 또 있으시니까 여기저기서 뭐 그런 뭐 이야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제가 충청이시고 그러니까 공천을 신청한 적도 없고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첫 번째 딱 전화 받고 게 자유한국당. 간 게 자유한국당이었어요. 그 국회 계셨을 때 무슨 뭐 최순실 재산 몰수법 네. 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있었었나요? 그게 이제 그게 자꾸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자문관이었습니다. 국회 자문관이기 때문에 뭐 의원실에서든 아니면 뭐 법사위에서든 국회에서든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법안을 만들어서 법조인이니까 체계 작구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이거는 뭐 위헌적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건 좀 법조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여야든 뭐 어떤 의원님들 가리지 않고 제 역할이 자문해주는 자문관으로 와서 법원에서 자문관으로 와서 입법 활동하는 데 있어서 뭐 체계 작구나 아니면 사법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게 뭐 정치적 법안이든 아니면 그냥 민생 법안이든 저는 그 법안에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의원님이 그 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체계 작구가 어떤지 뭐 위헌성이 있는 건 아닌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뭐 어떤 법안들에 대해서 얼만큼 어디까지 자문했는지 지금 기억도 없고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되게 소신에 따라서 법관인 분들은 되게 객관적으로 하시지만 또 그런 거를 자기들의 입장에 따라서 막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그런 게 말이 많은 수밖에 없겠네요. 그 당시는 저는 그냥 법관으로서 한 거고 지금 이제 제가
국민의힘으로 와서 정치를 하니까 상대편에서는 뭐 그걸 가지고 뭐라고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법안뿐만 아니라 의원실에서 오는 모든 법안이나 아니면 법사위에서 뭐 어떤 문제가 되거나 법사위 위원장이나 법사위 의원님들이 뭐 어떤 법안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냐 그러면 그건 또 여야 의원님들 상관없이 그 법안은 이런 문제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위헌적인 소지가 있고 이건 뭐 체계 작구상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냥 의견 드리는 게 제 그 당시에는 뭐 역할이었죠. 다만 제가 그 당시에 뭐 이수진 의원님인가 최기상 네. 의원님, 이탄 의원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분인가가 다 법관 출신들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공천을 받아서 다 당선되셨고 저만 자유한국당으로 와서 그때 21대 2020년도에 저만 낙선했습니다. 낙선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사실 탄핵이 그게 어려운 전국이고 자유한국당이 그쵸. 정말 어려운 어려웠을 때인데도 때였잖아요. 불구하고 네. 제가 자유한국당으로 신청한 것은 국회 2년 있으면서 제가 바라본 바에 의하면 정치는 맨 처음 옷을 입을 때 나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그렇죠. 예. 입었다가 벗었다 다루는 벗으면 입었다 안 또 된다. 벗었다 그렇게 하는 안 되기 때문에 뭐 제가 국회에 있을 때는 뭐 이쪽 의원님들도 너 한번 정치해봐 뭐 이쪽 의원님들도 나중에 정치 한번 해봐 이렇게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치를 해야 되고 결심하고 근데 사실 그 기간도 짧죠. 뭐 며칠밖에 그쵸. 안 되죠. 예, 근데 며칠밖에 안 그 돼요.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그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내 몸에 맞는 정당인가라고 봤을 때 정당은 맞다. 그런데 지금 나가서 정말 내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시기다. 그러나 네. 정치는 좋을 때 시작하는 것보다 어려울 때 시작하는 게 맞다. 어려울 때 시작해야 올라갈 일이 있지 좋을 때 시작하면 내려갈 일만 있기 때문에 그쵸. 지금 자유한국당이 안 좋은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럴 때 내가 할 역할이 있고 오히려 그럴 때 내가 뭔가 예. 어려움 속에서 정치를 배울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저만 떨어졌죠. 아. 법원에서 그때 출마한 그러니까 분들 이게 중에서. 뭐 10년간의 그것도 그렇지만 10년간 그러니까 좀 약간 대기만성형에 가까우시잖아요. 인생이 네네. 보시면 꼭 네네. 이렇게 슬로우 스타터인데 네네. 해내시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네. 계속 학창 시절에도 그렇고 뭐 이런 뭐 행시 사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예, 예. 이렇게 아, 처음부터 그렇게. 막 잘 나가고 예, 꽃게 저는 깔아주는 거 예, 없었다. 저는 뭐 예. 빨리 가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좀 자수성가요. 예. 그래서 뭐 수석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국회의원하고 예. 이제 수석 최고위원 처음으로 해봤네. 예. 아니 근데 오히려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좀 늦게 발동이 걸리셨지만 솔직히 그렇게 뭐 선거 지고 정치 초보가 선거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지시고 하는 게 솔직히 되게 쉬운 그 패스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걸 겪고 나서 이제 1.5선으로 이렇게 등장하셨을 때는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으시고 네. 제가 알기로는 뭐 여러 정치인 분들이 다 같이 하고 싶어 하시고 네. 정말 우량주다. 그렇게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좋게 것 같은데, 평가해 주신 것 네. 같고, 예. 근데 약간 그렇게 다 뭔가 이렇게 웃자라고 그런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 오셔가지고 내공이 쌓이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정치적 아이덴티티가 제가 듣기로는 이제 장동혁 의원님이 그 69년생이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때 또 서울대 뭐 불어교육과 뭐 이러면은 네. 특히 요새는 문제가 되는 게 뭐 학계, 뭐 교육계 뭐 네. 할 거 없이 또 사법 이런 네, 쪽 네. 할 거 없이 다 그냥 좌경화돼 가지고 네, 이제 예. 그런 것들이 참 문제인데 좀 그 나이 때에 또 정치인이 보수 정치인인 것도 좀 특이한 네, 것 네. 같고 또 학창 시절에 이렇게 뭐 운동권하고는 되게 거리가 먼셨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 좀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운동권 그런 게 좀 강했잖아요. 80년도 80년대 87년도 이후에 제가 88학번이니까 저희 네. 때까지만 해도 운동권 문화가 학교에서 강했지. 수시로 예. 체류탄이 터지고 그랬었죠. 예. 네. 그리고 뭐 데모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좀 엘리트 정치인들은 보면은 좌우할 거 없이 저는 이제 70년대생인데 그때 이제 선배님들 보면은 다 어느 정도 그런 반항 의식 그런 그런 걸 좀 로망으로 가지고 있는 감성이 있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군사 정권에 뭐 근데 이제 대들었다 이런 거. 대학 가면 저절로 선배들이 이게 뭐 나눠주고 교육하고 의식화하는 뭐 게 이제 있었잖아요. 공부하고 하잖아요. 그때 뭐 저희들도 당연히 그런 게 있었고 뭐 저희들 보면 이제 뭐 대학 이제 3학년 선배 정도면 뭐 남자 선배든 여자 선배든 할 거 없이 딱 어디에 이렇게 모여 앉으면 막걸리 마시면서 담배 딱 담배 피면서 피고. 막 이게 뭐 하나 이렇게 뭐 마르크스 나눠주고 읽고 막, 막. 막 이렇게 나눠주고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렇게 예.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냥 대학 문화였고 너무 일상적인 거고 그쵸. 뭐 그다음에 예. 이제 뭐 우리 그 요즘 보면 이제
지금도 뭐 시위할 때 부르는 노래를 당연히 거의 뭐 지금의 민가라 그래가지고. 케이팝처럼 네. 부르던 시대였었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들이 저하고는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네, 예, 뭐 이렇게 뭐 크게 빠져들 만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래서 1학년 때까지는 뭐 저도 특별히 공부는 하진 않았죠. 이제 뭐 그런 거 뭐 따로 다녀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건 저하고 맞지는 않고 이제부터는 그러면 뭐 뭔가 좀 미래를 위해서 나 스스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고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아, 그러니까 좀 그런 이념화된 그런 대학가 분위기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학창 대학 시절을 왜냐면 보내신 뭐 거. 1학년 때는 뭐 거의 뭐 분위기에 좀 탐색 휩쓸려가지고. 비슷하게 그냥 휩쓸려서 이제 하긴 했었지만 단 한 번도 무슨 뭐 동아리에 들어가거나 무슨 공부 모임에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선배들이 그냥 주면 뭐 예 그러고 보긴 했지만 이거는 그러면은 이게 보수 우파 가치라는 게 어쨌든 보수 우파 진영이 우리가 뭐 이승만의 건국, 그다음에 네. 박정희의 어떤 산업화, 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이제 87 체제 이후에 이제 보수 정치인들이 그런 선진화를 막 이뤘는데 네.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폄하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수 우파 진영 분들이 굉장히 상실감을 느끼는 게 이런 문화적인 패권에서 우리가 완전히 졌다 이런 게 크잖아요. 뭐 네. 교육 이런 거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장동혁 의원님이 보수 우파의 가치나 이런 노선에 대해서 본인의 확고한 정체성 그런 거를 언제 좀 확립했다고 본인이 느끼시는지. 그리고-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했다기보다는 네. 제 살아온 삶의 궤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6살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교회를 계속 다녔고 교회를 다녔고. 예,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의 가치관을 예, 확고하게 예. 자리 잡고 있고 뭐 대학에 가서도 어쨌든 다른 이념적인 그런 뭐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 생각하고는 맞지 않고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해서 정통 공무원 그러니까 정통 관료나 정통 법관의 길을 걸어왔었고 그러면서도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보수 정당의 정치인으로서 살아왔는데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체계적으로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는 굳이 내가 뭔가 그런 가치관에 있어서 뭐 이념에 있어서 이걸 뭐 확고하게 내가 판사를 하면서 내가 내 이념을 가지고선, 사고를 내가 다 예. 이해를 해야 뭐 이러고 하지는 않고 딱 않고. 그냥 법리의 바탕에서 그러다가 정치를 하게 되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됐죠. 그리고 보수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 반대편은 도대체 왜 저러나. 무엇인가 예.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봤을 때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산업화를 이루고 그리고 사실 그 복지제도나 우리 큰 어쨌든 쇄신은 보수 정권에서 다 이루었죠. 예. 냈었고 그럼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산업화를 이루고 대한민국 모든 기틀을 다진 건 보수 정권에서 이룬 것들인데 우리는 계속 비판받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꾸 공은 이제 덮어지고 과만 부각돼서 계속해서 역사적인 평가는 왜곡되고 왜곡되고. 그러면서 이게 제대로 되지 못하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교육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패권, 예. 교육을 포함한 이 문화패권 여기에서 결국은 우리 보수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예를 들면 건국전쟁 뭐 이런 것들이 네. 있고 그렇지만 사실 그런 영화들이 상대적으로 보면 비교가 되지 않는 만큼 양적으로 그쵸. 적죠. 예, 너무너무 그러면 심하죠. 결국은 그게 양적으로 적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는 문화패권에서 엄청나게 밀리고 있다는 것이고 교육 현장에서도 그런 역사적 평가가 불균형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그것조차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당당함이 스스로가 없는 게 좀 문제인 예, 것 그런데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하려고 할 때 상대방에서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하면 우리 스스로 움츠러들고 물러나고 사과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지금 정치 지형적으로 보수가 어려운 지경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저는 그 뭐 이전 토론회나 대담에서 이제 그 좀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과 또 뭐 계엄 탄핵에 대한 입장은 되게 명확하게 밝히셨다고 네.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도 이게 저는 그 말씀에 되게 공감을 했어요. 왜 윤석열을 지우지 못하는 건 그들 아니냐. 왜 자꾸 무슨 뭐 윤석열을 저런해야 된다 저런해야 된다 해가지고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느냐. 이 말씀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고 부정선거 이슈에 있어서도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로 나는 제시를 하겠다. 리더로서 제시하겠다. 근데 지금 이 윤석열 그 대통령에 대한 지금 뭐 저런 불법적이고 되게 반인권적인 그런 거는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또 특검이라는 게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도 많고 현재 지금 뭐 형사적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안을 갖다가 다시 또 특검 여러 가지 특검을 경쟁시켜 가지고 이렇게 지금 뭐 미국에서도 뭐 트럼프 측근 인사들이 막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우리나라 국격에 맞지 않게 저런 망신주기라던가 이런 뭐 되게 비인권적인 수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사실은 많은 지지층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뭐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역사적 판단이나 이런 거를 차치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지금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예전에는 막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아부해서 뭔가 한 자리 얻고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다시 지금 또 보신주의와 또 기회주의적으로 또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참 문제다.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의원님께서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 따져야 되고 싸워야 될 것은 싸워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남겨진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대안을 제시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자존감을 찾고 당당함을 찾는 어떤 하나의 첫 번째 그 스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되게 의원님께서 약간 문제 해결형 정치를 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윤석열 정권에서 이렇게 주어진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윤 정권이 잘 해소를 못하고 이렇게 좀 실패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 남겨진 이제 의원님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또 많은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기득권 율사 중심의 그런 굉장히 엘리트 관료주의적인 체질이 있다. 그리고 저번 이제 공천에서도 상당히 책임 있는 그런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뭐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한동훈의 오른팔이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도 많이 되셨고 했는데 그게 약간 이제 트로피 공천처럼 명망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진짜 싸우던 사람들을 또 되게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막 이렇게 뭐 공천도 취소하고 뭐 당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을 그냥 낙하산식으로 꽂아 넣고 이게 이제 고질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지지층들의 불신의 하나의 이유인데 그때 한번 이제 공천을 많이 인사이드에서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의식을 좀 느끼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이게 계속 뭐 상향식 공천이니 아니면 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뭐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싸우지 않은 자 배지를 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전사들을 좀 키우고 문화 패권 전쟁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들을 발굴 육성해서 당에서 인력 풀을 좀 풍성하게 만들어갈지 그런 점에 있어서 장동혁 리더십이 어떤 새로움을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이제 마음에 궁금하네요. 걸리는 게 있어서 앞에 단에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신 부분에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네. 저는 계엄에 대한 평가는 계엄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것과 저는 탄핵은 절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엄을 해결하는 방식이 반드시 탄핵이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계엄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내란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헌재 탄핵 결정을 존중한다고 해서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하면서 절차적으로 불공정했던 그렇죠. 것을 지적하는 것이 마치 헌재의 결정을 지금 수용하지 못하고 마치 그걸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라든가 또 그것이 다시 또 저쪽으로 가서 계엄과 내란을 그렇죠. 옹호하는 것도 전혀 아니라고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제부터 좀 밝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엄이 내란인가요? 계엄이 네. 곧 내란도 아니고 예.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계엄이나 그렇죠. 내란을 옹호하는 예. 것도 아닙니다. 그래 자꾸 내란 프레임을 내부에서 씌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네. 재판의 절차적 불공정성을 지적한 것이 극우도 아니고 내란 옹호도 아닌 거죠. 그리고 또 네. 하나 다시 넘어와서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가 수사권이 없는 수사로 그쵸. 위법하다라고 목소리를 냈던 것도 내란 옹호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불법에 대한 지적인 거죠. 그리고 예. 지금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와 상관없이 네, 네. 그리고 계엄과 탄핵과 헌재 결정을 수용하느냐 마느냐 이 평가와 상관없이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대통령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인권이 무시되거나 아니면 절차가
위법하거나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거에 대한 목소리인 것이지 그것이 또 다시 돌아가서 탄핵을 그쵸, 어떻게 예. 하거나 계엄을 어떻게 하거나 내라고 옹호하는 것처럼 예. 비춰지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 그래서 맞아요. 예. 우리는 지금 민주당이 계엄 있자마자 그러니까 우리도 일부 동조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 스스로 민주당이 만드니까 우리도 일부 동조했는데 그 내란 프레임에 걸려서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지금 와가지고 다 움츠러들고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 진행되거나 수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의 불공정성이나 인권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 민주당에서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렇게 하는 그게 두려워서 네. 어떤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절연해야 된다. 절연 못하면 당신들도 내란 동조세 이 프레임에 계속 갇혀서 단계마다 그 법적 평가와 생각과 소신은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프레임 하나에 걸려서 우리는 계속 스스로 눕고 뒷걸음질 치고 움츠러들고 물러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어떤 것도 다시 돌아가서 자꾸 내란과 연결시켜서 공격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프레임이 있거나 외부의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당당히 맞서서 목소리를 내겠다. 그런데 근데 그렇게 공격을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서 이렇게 유일하게 사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한 자리 하시고 뭐 이렇게 네. 기회주의적으로 막 아부를 떨고 그러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때 목소리를 쓴소리도 하셨고 쓴소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사실을 저를 공격하는 분들도 있었고 네. 지금은 또 다른 입장인데 저는 공천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 공천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공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시스템 공천이라고 했지만 예를 들면 가점을 몇 점 주고 뭐 몇 대 몇으로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만 있었지 그러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대로 싸울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 평가 이 자료들이 축적된 것들이 있었느냐면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반쪽짜리 공천이었다. 그리고 사실 여러 절차를 거쳐서 최종 후보로 확정된 후보들에 대해서 외부의 공격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그 외부의 공격 때문에 스스로 물러서고 움츠러들면서 후보를 바꾸거나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너무 쉽게 좀 움츠러든 측면도 있다는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천을 잘하려면 어떤 분들을 혁신해서 예를 들면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잘 싸우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분을 경쟁력 있는 분을 경쟁력 있는 분을 공천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공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저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뜯어보면 청년 때부터 민주당 입당해서 교육받고 뭐하고 뭣도 하고 대변인도 하고 사실 10년 15년 이상 계속 민주당 쪽에서 뭔가 교육받고 민주당을 위해서 뭔가 활동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만 공개적으로 언론에 많이 노출되지 않아서 몰랐을 뿐 민주당 내에서는 충분히 훈련받고 잘 싸운다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공천받거든요. 네. 우리는 그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 시스템을 살려내는 것이 당을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지 공천에서 이런 사람을 배제해서 뭐 하겠어요. 더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채울 수 있는 그 인적 충원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면은 일부라고 할까 상당한 이제 당내 사람들이 저번 총선 때 이제 총대를 매셨잖아요. 아무래도 공천을 한다는 게 칼을 자기가 들고 하는 건데 또 특히나 그때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장동혁은 나의 소울메이트다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 당시에 약간 저승사자 역할처럼 이렇게 의원님이 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반감이라달까 또 이제 총선이 그렇게 조금 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이 있지 않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그때 좀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공정하게 한다고 했지만 상처받은 분들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왜 내가 공천에 탈락했어? 그리고 갑자기 무슨 되게 석연치 않은 그런 과정으로 예를 들면 아니면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왜 내가 경선을 해야 돼? 라든지 뭐 아니면 단수공천을 드린 분들은 왜 나한테 이렇게 단수공천을 늦게 줬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뭐 불만들 수 있고 진짜로 저희는 나름 공정한다고 했지만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총장 할 때 많은 분들이 말렸죠. 일단 우선은 악역한 사무총장이 본인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가 없다. 0.5선인데 이제 그쵸. 국회의원 2년 하고 끝낼 거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사무총장이라는 건 악역이죠. 아무리 잘해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수공천을 줘도 나 왜 이렇게 늦게 줬어라고 불만이 있는 게 공천인데 굳이 그 자리에 가서 악역을 담당할 이유가 뭐냐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제게 주어진 역할이라면 그리고 오히려 0.5선이라서 경험은 부족하지만 내가 누구로부터도 정치적 빚을 진 것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시스템을 따라서 공정하게 공천을 한다면 제대로 공천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쪽짜리 시스템 공천이 됐고 그리고 사실 새로운 인재들을 잘 충원해야 되는데 갑자기 인재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한계도 느꼈습니다. 구조적인 한계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그런 한계들을 진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총선이 앞으로 조금 시간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인재들을 어떻게 발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 좀 안목을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또 생각도 합니다. 저는 뭐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그 정치적 격변의 중심에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들이 확실히 더 앞으로의 그 장동혁의 아젠다를 만드는 것으로 승화될 것이다. 그런 좀 뭐 당부어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요즘 청년 정치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이슈가 뭐 젠더 갈등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요새는 너무 지금 뭐 탄핵이니 계엄이니 이런 걸로 당이 막 사분오열이 나야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에 무관심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무당 뭐 스윙 보터층이라던가 뭐 또 청년층은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게 당대표가 되시면은 어쨌든 지금 현재 전 세계 트렌드가 좀 더 보수가 기득권을 위한 보수가 아니라 이렇게 대중 속의 서민의 삶으로 들어가고 또 이런 갈등의 그 정면으로 돌파하는 갈등 그 요새는 그 젠더 갈등이 상당한 그 2030의 정치적 아젠다를 차지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젊은 층들이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의원님이 69년생이시고 또 율사 출신이신데 저런 사회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86세대가 과연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있는 그런 불공정이라든지 뭐 기회 박탈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갈라치기 정치로 인한 뭐 정치적 갈등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느냐 우리랑 이렇게 소통이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이 그런 의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주로 접하시는 경로가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좀 본인이 그냥 젊은 층들의 얘기를 얘네들이 이런가 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뭐 자녀분들도 계시고 한데 좀 정치랑 거리를 두신다고 해서 어떻게 조금 그 새로운 청년들의 뭐 분노나 문제 의식에 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만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신인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도 제 장점 중에 하나는 듣고 수용할 수 있는 잘 듣는다. 열린 자세는 있다는 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전당대회가 장동혁으로서는 뭐 이렇게 무슨 자리를 다시 뭐 이렇게 어느 자리에 가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에 저는 새로운 제 정치 2막을 여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는 뭐 원내 대변인으로서 최고위원으로서 아니면 뭐 사무총장으로서 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누군가를 도와서 그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제가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제 생각과 안 맞아도 그냥 그게 맞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언론에 가서도 그냥 맞다고 제가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뭐 말을 하긴 하지만 자신이 없었을 때도 있었고 중요한 건 그런 자리가 당에서 어떤 방향을 정하면 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다양하게 뭔가를 듣고
고민하고 제가 아젠다를 스스로 발굴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잡는 역할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당대표가 된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당대표가 된다는 거는 아까 다른 사람을 돕는 역할에서 이제 정치인 장동혁으로 스스로 서서 제가 어떤 정치인인지 어떤 생각과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이전보다는 아마 제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분명해지고 훨씬 더 좀 강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목소리고 그 목소리에서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전대 문제에 대해서 우선은 죄송해요.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갈라치기 하는 대표적인 주제가 젠더인데 그쵸. 그게 사실은 뭐 이렇게 서로 간의 인식이 좀 공유되고 이해가 바탕이 돼야지만 근본적으로 사회적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거를 제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또 교육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적절히 순간순간 갈라쳐서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대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는데 보수가 나가야 될 방향은 이제는 삶의 문제를 민생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실력 있는 보수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거냐고 한다면 정통 보수의 가치를 버리지 않고 그 기반 위에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은 누가 우리의 삶을 바꿔줄 거냐는 겁니다. 이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지금 이 문제가 급한데 어느 정당이 아니면 어느 정치인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움직이는 세대들입니다. 결국은 2030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듣고 뭐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를 듣고 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아까 여러 제약 때문에 듣는 역할들을 많이 하지 못했고 당대표가 된다면 우선 듣고 문제를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정당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제 이 정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는 어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관세 문제라든지 네. 트럼피즘 이거가 이제 뭐 전 세계 정치권을 다 강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트럼피즘이 이제 함의하는 그 전 세계 정치 지형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레거시 미디어와 네. 또 이런 디지털 미디어 네. 간의 네. 간극, 세대 간의 네. 간극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통적인 가치와 네. 또 네. 이런 새로운 실리주의적 가치가 이제 충돌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엘리트 정치의 몰락 그래서 뭐 그 위선적인 정치가 이제 야만적인 정치로 네. 이렇게 변화되는 거에 있어서 사실 그 엘리트 사회라던가 레거시 미디어가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장동혁 의원님도 연달은 대담에서 곤란한 질문들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제 많은 청년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그 신우파 물결이라고 해서 우리가 토론회도 했지만 그런 트렌드나 그런 민심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뭐 간과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동혁 의원님은 되게 정통적인 보수의 모습인데 요새 이제 트렌드를 넘어서 뭐 약간의 시대 정신처럼 되고 있는 그런 이게 좀 야만에 가까운 동물성 정치랄까요? 그런 트렌드에 대한 본인의 어떤 시각 그리고 우려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정치적인 스킬이 돼서 우리가 이런 민생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우파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점도 있지만 또 너무나 이렇게 뭐 정치가 희화화되고 엔터테인먼트화 되면서 뭐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우려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장동혁 의원님이 본인의 스탠스랄까요? 그런 거 나는 이런 방식으로 나의 이제 장동혁 스타일은 이거다. 이런 걸 한 말씀 해주시고 어떤 사회를 나는 만들고 싶다 정치인으로서 뭐 그런 걸로 지금까지 한번 해왔던 해보죠. 것처럼 제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되 선을 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지금 오버하거나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지금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정통 우파의 그런 정신이 다시 이제 자리 잡으면서 거기에 더해서 그것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이야기하는데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자꾸 이제 어쨌든 극우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그쵸, 있는데 뭐 저는 감성, 극우가 아니라 저는 그냥 강력한 리더십이다. 리더십.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사회를 바꿔갈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파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회를 바꿔가겠다고 하는 그런 물결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리더십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희화화되거나 일부러 그냥 막 그 노이즈를 만들어내거나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 선은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제 우리의 보수를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 보수를 본다면 자꾸 도망가고 문제로 회피하고 스스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이 식물 보수의 모습에서 그걸 마주하고 제대로 싸워내는 제대로 된 이제 동물 보수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그 이야기는 결국 강력한 리더십인데 때로는 그것이 뭐 극우라고 한쪽에서는 비판할지언정 저는 극우라고 보지 않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공감을 하고 다만 뭐 선을 넘는 정도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되게 심각한 얘기들은 이제 많이 끝난 것 같고 네. 인간 장동혁 챕터 3 좀 장동혁의 취향 이런 게 좀 궁금해요. 혹시 뭐 소개해 주실 만한 뭐 그 당시는 막 그런 거 뭐 듀란듀란 뭐 이런 거 막 그런 그룹들 유행하던 시대였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죠. 뭐 좋아하시는 음악 뭐 이런 거 있으세요? 뭐 저는 그 평소에 유튜브 보시면 뭐 어떤 채널 보세요? 저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네, 솔직히 얘기하세요. 요즘 시간 나면 뭐 네. 볼 시간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꼭 찾아보는 채널은 유튜브 채널은 최국튜브인데. 진짜요? 예, 최국튜브. 저랑 통화. 최국튜브 봐요. 제가 다른 거는 이제 알고리즘으로 뜨면 이제 지나가면서 보기도 하는데. 제가 최국 선생님 광팬인데 제가 여러모로 통하는 것 같아. 제가 네. 예전에 이제 시간이 없으면 꼭 이제 최국 선생님, 네 장동혁 의원님의 팬이시랍니다. 이동하다가 네, 이게 제가 네. 좀 몰아서 보는 거는 예전에는 그 뭐 유튜브 채널이라기보다는 이제 앵커의 시선을 제가 좀 몰아보기 했고 요즘은 이제 며칠 지나면 최국 TV에 뭔가 또 어떤 신상이 올라왔나. 아니 혹시 출연하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얼마든지 출연할 수 아니 있어요. 저는 출연하는 게 소원이어가지고 다른 방송에서 뵈가지고 최국 선생님 저 출연시켜 주세요 했더니 막 계속 스크립트 쓰고 계시다. 장동혁 의원님 출연하고 싶으시대요. 예, 완전 통했는데요? 아니 근데 좀 저랑 생각이 많이 통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사담이지만. 네. 뭐 음악적 취향은 저는 뭐 락 발라드 좋아합니다. 락발라드? 그러니까 딱 전형적인 그 한국 남성의 절절한. 그렇죠. 노래방 가면 노래방 18번. 박중훈의 비와 당신 예를 들면 이런. 이제 박중훈 버전으로. 대중성 있으시네요. 근데 모두가 다 아는 친숙한. 예. 락발라드 좋아하죠. 그리고 이렇게 막 직원분들이랑 이제 회식하고 이렇게 노래방 가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러시면. 요즘은 잘. 음주 가무 좋아하세요? 요즘은 이제 그 직원들하고 안 가는 게 네. 직원들은 제가 불편하죠. 그렇죠. 제가 불편한데. 옛날에 막 판사 시절이나. 뭐 그때 이제 뭐 자주 갔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자들하고도 자주 갔어요. 약주도 좋아하시고. 뭐 그냥 그렇게 술 한잔 하면서 소통하고 이렇게. 사람 그러니까 people person이시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한테서 에너지를 많이 받은. 장동혁 이세요? 저요. 이거 있잖아요. ISFJ예요. ISFJ예요? 예. 오. 그래서 평소에는 저랑 이 하나만 다른데 저는 INFJ. 사무실에 일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일만 해요. 그래서 저는 인간 장동혁은 저녁 6시 전과 6시 후로 달라진다. 오. 6시 이후가 돼야 제 진면목을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약간 좀 정치하실 때는 이게 그걸 뭐라고 그래야지? 강제적인 이가 돼야 되는 때가 많잖아요. 아니요, 그건 무대에서는 달라지니까. 마이크를 잡으면 달라져. 그러니까 완전히 퍼포먼스형 장동혁하고 그냥 사적인 그렇죠. 인간 장동혁은 완전 분리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법원의 모든 사회는 제가 보니까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으면 달라지고 무대에서 내려와서 마이크를 딱 내려놓으면 또 다시 또 조용히 일하는. 그러니까 6시 전에만 보시면. 그럼 메인캐랑 부캐를 딱 정리하신다면 메인이 퍼포먼스 장동혁? 본인이 더 좋아하는 캐릭터 메인이다 이게. 저는 뭐 둘 다. 둘 다. 왜냐면 밸런스를. 이렇게 무대에 있을 때는 거기에 충실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근데 기본적으로 좀 무대 체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약간. 그래요. 예. 딱 그 집중력, 딱 그. 그러니까 원래 좀 그런 분들이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질척거림이 없잖아요. 뭐 하나 막 안 되는 거 막 붙잡고 이런 게 없고 할 때 딱 하고 삐용. 여러 가지로 지금 비슷하신데. 운동 같은 거는 좀 좋아하세요? 운동은 수영 빼고 다 좋아합니다. 수영은 왜 안 좋아하세요? 저는 수영은 잘 안 맞는 것 같은 게
뭐 배우는 것도 싫고 뭐 수영을 꼭 하고 싶다. 나 저걸 배워야지 이런 생각은 없는데 그 외에 물에서 하는 거 외에는 모든 운동을 다 뭐 좋고 축구, 농구 뭐 이런 거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육상 야구, 선수도 했고 육상 선수도 했고. 운동 저 축구 선수도 했고 체력이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스태미나가. 그랬었는데 예. 요즘은 이제 어렸을 때 그 매일 점심 도시락 안 사갖고 달려가서 예. 이렇게 점심 먹고 오던 그 체력을 이제 그게 무시 못하죠. 그게. 이제 거의 마이너스 통장 다 된 것 같아요. 예. 이제 다시 쌓아야 그 돼요. 야생마적인, 예, 야생마적인. 아, 그러면은 그 야구 같은 것도 좋아하세요? 야구 좋아하죠. 오, 예. 하시는 거 좋아하고 보시는 거 좋아하고. 보는 것 밤에 늦게 들어가면 예. 그래도 하나 팬? 하이라이트는 아니, 매일 어디 봐요. 팬이세요? 저는 본래 LG 팬인데요. 아. 그래서 이거 충청인들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요즘은 하나도 응원해요. 아, 지금도 하나가 연고죠, 거기. 하나가 연고죠. 아, 하나. 원래 이제 두산이었죠. 하나는 이상하게 전국구로 팬이 많더라고요. 예, 예. 저희 남편도 하나를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은 하나가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하고. 하나 근데 또 열심히- 서사가 있다고 예, 좋아하더라고요. 예, 하나 열심히 응원하고. 아. LG를 응원하게 된 거는 제가 무슨 지역적거나 그런 게 없고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마 프로야구가 이제 출범했을 텐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때 그때는 MBC였잖아요. 청룡 MBC. 잠실이 아니고 이제 서울의 첫 경기가 MBC였는데 네. 제가 이렇게 놀다가 이제 TV를 틀었는데 MBC가 지고 있었어. MBC 청룡이 지고 있어서 이제 지는 팀 응원을 했는데 삼성하고 붙었는데 그때 이정도 선수가 말로 홈런을 치면서 역전승을 했죠. 근데 이제 지고 있어서 응원하게 됐는데 그 MBC 청룡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냥 LG 응원하고 있어요. MBC 청룡. 첫날 그 첫사랑 김재박 막 아니, 있고. 첫날 그 첫사랑 때문에 백인천 우리 그 당시에 이제 선수 맞아요. 백인천 사할 타자. 그러니까, 사할 타자 예, 최초예요. 예, 그게 예. 정말 컸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냥 그 첫사랑 때문에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하나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어요. 아, 네. 요즘 2030들의 트렌드 이런 거에 좀 밝은 편이세요? 솔직히 밟지 못해요. 밟지 못해요. 예, 밟지 네. 못해서 아들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 뭐 OTT 이런 거 잘. 뭐 이렇게 근데 그런 거는 밟고 안 밟고가 아니라 별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예, 없으니까. 뭐 정치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근데 개그캐 유지하시려면은 약간 그런 거에 조금 밝으셔야 되는데 뭐 SNL 이런 거 근데 나가시려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예. 거는 또 챙겨 보죠. 예. 내 인생의 영화 있다 그러면 뭐 있을까요? 내 인생의 영화가 뭐 고민되네. 왜냐면 너무 많아서. 아니 뭐 정치하고 나서는 사실은 네, 영화 잘 못 보셨. 영화관에 갈 거의 일이 없고 그냥 TV에서 요즘은 이제 영화 볼 수 있는데 그런 또 왜 거는 써머리 같은 거 그런 나오고. 거는 그냥 이제 이렇게 머리 식히려고 보는 거지 막 이렇게 진지하게 보는 건 없어서 그러니까 팝콘 영화를 좋아하세요? 예. 아니 그리고 저는 저는 그래서 저 의외. 아니 근데 보통 이런 거 제가 사전에 질문 다 드렸거든요, 여러분. 근데 보통 제가 정치인들 인터뷰도 이제 기자 시절에 많이 해봤는데 다 보면 이제 그럴 듯한 거 가져온단 아니요, 말이에요. 저는 나 막 내 인생 영화는 이겁니다, 막 이랬으면 있어 보이려고. 근데 아니. 너무 솔직하셔. 진짜 뭐 그리고 저는 TV도 저는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딱 하나만 보잖아요. 이제 네. 프로야구 하이라이트만 네. 보는데 예전에는 시간 있으면 딱 두 개만 봤어요. 프로야구 하이라이트하고 개그 콘서트하고.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SNL을 네. 다는 못 보고 네. 이제 유튜브에 있는 데서 이제 짧게 있는 거를 챙겨 근데 보고 너무 챙겨 되게 딱 전형적인 근데 너무 대중적인 그냥 아저씨시네요. 그렇죠, 뭐. 오, 너무 뭐, 더하고 덜할 뭐, 것도 뭐, 없이. 뭐, 예. 뭐 포장할 것도 없어요. 예, 포장할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예요. 예. 예. 저도 사실 영화 요새는 너무 예, 이제 좀 이렇게 집중력이 딸려서 잘 못 보겠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딱 예. 틀 때는 예. 좀 이렇게 시키려고 보는 거죠. 뭐 거기서 또 막 진지하게 저 그래서 옛날에 막 조폭 마누라 이런 거잖아요. 막 이렇게 조폭들 나와서 예, 이렇게 예, 예. 코미디하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 좋아한다 그러면 조금 막 이렇게 괜히 좀 예. 없어 보이게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선은 저는 예. 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제 뭐 예, 맞아. 하면 예. 이제 코미디 장르부터 일단 영화를 쭉 봅니다. 저도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코미디 장르. 멜로를 머리 봅니다. 식히기 그쵸. 멜로를 봅니다. 아 멜로. 코미디부터 보고. 그러면 멜로 영화 하나 좀 해주세요. 멜로. 멜로 근데 요즘 본 게 없다니까요. 아니 옛날에 뭐 어렸을 때 봤던 거 중에. 어렸을 때 봤던 거는 예. 기억도 안 나요. 지금 뭐 아 너무 솔직하.
솔직하셔가지고. 어렸을 때 봤던 게 뭐 기억날 것 같으면 아니 어렸을 때 봤던 게 뭐가 기억이 나요? 기억 안 나지. 예. 아 이게 너무 지금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요. 너무 솔직하셔가지고. 아니, 어렸을 때 봤던 게 기억나면 예. 제가 추천해드려야겠다 그러면. 네. 아니 그렇구나. 예. 그 멜로보다 네. 순서가 다 틀렸네. 이제 코미디, 그다음에 예. 액션, 예. 그다음에 멜로. 아 범죄도시 같은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죠. 좋죠. 시원하죠. 너무 좋죠. 네. 좀 뭐 그런 거 미션 임파서블 이런 거. 저는 그렇게 범죄도시 이런 게 좋은 게 왜 좋냐면 괜히 영화에서 겉멋 부리는 거. 주인공이 한참 두드려 맞다가 나중에 한 대 패는 거 싫고 계속 두드려 패는 거 좋아해요. 그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억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게 예. 없잖아요. 뭐 이렇게 뭐 맞고 뭐 거의 쓰러져 가다가 일어나가지고 때리는 거 말고 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두드려 패는 거 좋아해요. 그 쾌감 막 느껴지잖아요. 그럼요. 예. 예. 막 그런 거 뭐 톰 크루즈 액션 그런 거 너무 좋아. 아니 정말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솔직한가? 이제 너무 솔직하셔가지고 솔직히 제가 조금 한 대 뻥 맞은 것 같아요. 막 뭐 솔직히 막 그 뭐 나의 플레이리스트 뭐 내가 아는 뭐 그런 거 뮤지션 없어요. 이런 거. 그리고 뭐 아닌 말로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자랐는데 뭐 그때까지 열심히 무슨 영화관도 네. 없어요. 아니 근데 너무 영화관도 없는데 뭐 이거 약간 좀 솔직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스윗함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가지고 네. 뭐 이렇게 막 그 뭐랄까 여성 친화적인 무슨 뭐 강남 이런 세련된 스타일하고 너무 거리가 멋이잖아요. 그리고 귀여운 개그캐 스타일이신데 저는 근데 그러면 소시적에 내가 좀 한 인기 했었다. OX. 아니요. OX. 이거 아니 얘기해주세요. 아니야 B X. 아니 인기 없었다. 약간 까칠했어요. 아 철벽남? 철벽남이 아니라 그냥 네. 뭐 차도남? 그러니까 차갑다고 해야 되나 뭐 차도난 그거까지만 뭐 내 도시도 아닌데 뭐 시골인데 뭘 도시야 뭐. 차시남인가 그럼? 차시남이네 시골에 시골에서 와가지고 나 좀 예. 쉽지 않아 막 이런 그런 스타일. 거 예. 약간 좀 그리고 아 근데 교회 오빠라고 그러면은 되게 다정하게 막 기타 치고 막 그런 걸 기타를 못 생각하는데. 쳐요 저는. 근데 그 사모님이 어떻게 반하게 클래식 되셨을까요? 기타 내가 어떻게 프로포즈 하셨어요? 아니 프로포즈 누가 하셨어요? 혹시? 이거 프로포즈 이거 팩트로 가야 돼요? 아니면 아이, 팩트- 가정의 평화로 아니, 가야 돼요? 팩트 버전으로. 가정의 평화로? 아니. 제 아내가 먼저 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팩트 버전. 아니 까시남 맞네요. 까시남 까칠한 시골 남자 맞네. 맞아요. 예. 맞아요. 이건 뭐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막 멋있게 막 하고 막 경건하게 찬양하고 그거 아니고 언제 만났냐면 교회에서도 저희가 청년들 데리고 네. 수련회 갔는데 거기서 사회를 봤어요. 또 사회 보는 거예요. 그 반했구나. 모습, 그 또. 모습 보고 반했구나. 그 수련회 갔다 예. 돌아오는 길에 괜히 뭐 커피 한 잔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인 그 교회 오빠 스타일이 아니시고, 예, 좀 약간 정확히는 무대 오빠지. 예, 무대 오빠네. 네, 무대 시골에서 오빠. 온 깐따고 있는 약간 까칠한 쉽지 그리고 않은 무대 오빠. 그 예. 교회 내가 사회 봤던 게 이제 저녁에 있었으니까 네. 밤무대 오빠네. 밤무대 오빠. 네, 밤무대 오빠예요.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 이 장 의원님 같은 스타일이 남자들한테도 또 인기예요. 상남자라고. 상남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장 의원님 스타일이 확고하십니다. 네. 네, 그러면 내 정치 인생의 궁극적 꿈은 대통령이다. 네. 오. 왜 그러냐면 네. 저는 정치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자리는 따라온다. 그런데 내가 목표를 대통령으로 두어야 매 순간 나 스스로를 조심하고 내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것들이 다 검증의 대상이 되고 누군가 이걸 언젠가는 문제를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야 이러다가 나중에 내 말이 바뀌면 당신 옛날에는 그런 말 하지 않았어? 또 이제 할 때는 옛날에는 그래놓고 왜 또 지금 말이 바뀌어? 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정치인으로서 좀 신정과 소신을 가지고 한 길로 쭉 가려면 내가 맨
마지막을 목표로 두고 있어야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면에서 저는 나는 일단 대통령을 목표로 두고 정치를 해야겠다 그런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자잘한 이해관계나 뭐 감투에 네. 흔들리지 않고 예. 국가 통치 관점에서 언행을 예. 가져가시겠다. 예. 그리고 나도 사실 알고 보면 파팜이 많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것도 의외인데? 예, X? 저는 뭐 이렇게 미담이 잘 없어요. 미담이 없다는 게 예. 우리 그 보좌관들하고 아까 이렇게 어떤 관계인지를 네, 말씀드렸지만 네, 네. 저도 남한테 크게 피해를 주거나 남한테 이렇게 남을 간섭하지 않고 각자 열심히 잘 살자 주의지 막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뭘 도와드릴까 이런 것보다 그냥 제 위치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뭐 도와달라는 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뭐 그러는 거지 막 뭔가를 막 찾아서 막 지금쯤에는 뭘 해야 될까 저는 뭐 누구 뭐를 네, 얻고 가고 누구를 저는 뭐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네. 이렇게 좀 쿨하신 느낌이 요즘 청년하고 그런 가치관 좀 코드 통하시는 것 같아요. 예. 청년들 커뮤니티도 나 마음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예, 요즘은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영합하고, 네, 예, 영합하고 뭐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없잖아요. 예. 뭐 네가 뭔데 뭐 이런 거 나는 나야 뭐 이런 게 사실 그러니까 요즘 또 예. 정치인들한테는 그런 것도 뭐 당신 얼마나 기부해 뭐 그런 것도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는 오. 이제 종교인이라서 교회 헌금을 네. 쭉 내왔었고 그런데 뭐 정치인이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뭔가 꾸미고 이런 아니, 거는 그건 아닌데 없으신데. 조금 한참 전에 근데 TV를 보는데 그런 게 그냥 늘 그런 것처럼 지나가는 게 있는데 그 TV에서 이렇게 후원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 번은 마음이 정말 움직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때 하면서 그 한 군데가 아니라 우리 저 보좌관한테 그 비슷한 곳에 몇 군데를 좀 내가 찾으면 매달 좀 소액이라도 내가 뭐 많이는 아니고 뭐 이렇게 소액이라도 좀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하고 그러지 뭘 저는 이거 뭐 했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뭐 그러지는 않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예. 나는 솔직히 좀 꼰대다. 꼰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닌 네, 것 같아요. 꼰대는 꼰대는 확실히 아니다. 네. 쿨하다. 나는 인간 장동혁이 꽤 괜찮고 상당히 자랑스럽다. 자랑스럽진 않은데 네. 어쨌든 괜찮긴 괜찮아요. 하다. 네. 괜찮다. 괜찮아요. 왜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것도 많은 자랑스럽진 거네. 않아요. 어쨌든 괜찮아요. 노지현 배우님 닮았다는 어렸을 때부터는 그 얘기 많이 많이 들었잖아요. 네. 노지현 배우님보다는 내가 좀 낫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막 그분을 계속 이렇게 막 TV에서 보고 그랬는데 너무 닮으셨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뭐 진짜 정말 닮으셨다.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고등학교 때쯤 되니까 이제 이렇게 얼굴이 이제 좀 이렇게 성인처럼 되고 특히 이마 부분이랑 네, 이런, 진짜 이런 비슷해요. 부분이 비슷해가지고 예. 쌍꺼풀만 있으면 예. 똑같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제가 살이 되게 이렇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55kg여서 완전 그때는 말랐구나. 살 빠진 노지현 노지현이었고.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또 어떤 때는 막 직장 생활하고 막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살이 쪘으니까 이제 또 살찐 노지현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얼굴 예, 비슷할 것 스타일 같아요. 비슷하세요. 네. 내 나이에 이 정도 머리 쓰시면 꽤 선망했다. 이거 진짜 제 겁니다. 아, 예. 선망했어요. 오? 오늘 너무 네. 선망했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가 빠져들었는데 제가 상당히 많은 분들을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뭐 이명박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옛날에 뭐 제가 20년 전에 기자 생활할 때 뭐 정동영 그 당시 뭐 당대표 뭐 추미애 그 당시 또 뭐 예, 당대표 등등 해가지고 여러 여야를 넘나들어서 정치인분들을 많이 했는데 장동영 의원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너무 평범하고 꾸밈이 없어서 특이한 정치인. 예, 그렇게 제가 정의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좀 저는 장동영 의원님이 뭘 이렇게 항상 보면은 영합하지 않으시고 그런 적당한 가식과 위선을 떨면서 어느 세력이나 뭐 어느 진영에 막 이렇게 뭐 부역하거나 아부하지 않으시고 이 지지층들의 그런 문제 의식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 어떤 문제에도 회피하지 않고 자신만의 어쨌든 적절한 선을 지켜가지고
본인의 답변을 내놓으신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 강직한 문제 해결자로서 새로운 리더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너무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저기 이영풍 TV 최국 TV 같이 네, 나가요. 최국 TV도 꼭 같이 네, 저 그거에 있어서 약간 영혼의 동반자 느낌 좀 받았거든요. 최국이 나오면서 그래서 그리고 저기 뭐야 개그 코미디 영화하고 톰 크루즈에서 약간 네. 막 그 많이 취향이 통한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빈말이 아니고 오늘 진짜 또 인간 장동혁의 재발견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알아봐 주시고 이번에 전당대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잘사 회원 가입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여러분 말씀하시고 몸으로 때우시고 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돈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말과 몸과 돈이 삼위일체가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사회,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화이팅!